삼수도가 교차할 때 그 인물이 나타난다. 첫 문에서는 자신을 부정당한다. 둘째 문에서는 조국을 부정당한다. 셋째 문에서는 세상을 부정당한다. 그 모든 부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처음에 참이 나타난다. 일본의 깊은 산속에 묘잔이라는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2025년 한국의 운명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모두 100% 현실이 되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대체 그는 무슨 놀라운 예언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묘잔 스님은 평생을 일본의 조용한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 많지 않은 예언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예언 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일부는 그 내용을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은 마치 전해지지 말아야 할 진실처럼 침묵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묘잔 스님은 마지막으로 머문 산사에서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며 골방에 틀어박혔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환시를 보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골방에서 나온 직후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새벽 이전에 오는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울렸다. 이 문장을 들은 당시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이 말을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지만 그마저도 훗날 유실되거나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장의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짧고 기묘한 문장이 담긴 종이 한 장. 삼수도가 교차할 때 그 인물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삼수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세계의 수도? 사람들은 이 문장을 두고 수십 년간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상징적인 문장일 뿐이라며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의미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묘잔 스님은 왜 이런 상징을 남긴 것일까요? 왜 하필 세계의 수도일까? 묘잔 스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예언은 말을 멈출 때 시작된다. 이 말의 의미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 암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묘잔 스님의 예언 중 가장 많은 해석을 낳았던 단어 삼수도. 세계의 수도라는 뜻이죠. 표면적으로는 서울, 평양,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를 가리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셋을 연결한 삼각형의 위치, 각도, 그리고 비율이 천문학적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서울, 평양, 그리고 충북 제천. 이 세 도시를 직선으로 잇고 그 안을 정삼각형 구조로 재정렬하면 북두칠성의 하늘 패턴 중 요동하는 수레바퀴 별자리와 거의 흡사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고대 동양의 천문도 중 일부에서는 이 별자리를 지상에 내리는 형상, 즉 하늘의 의지가 땅에 새겨지는 모양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묘잔 스님은 생전 하늘이 움직이면 땅도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도로와 강줄기가 아니라 사람의 의식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 삼각형 구조는 단순한 도시 연결선이 아닌 인류의 운명과 연결된 신호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스님의 제자 중 한 명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님께선 지도를 앞에 두고 별자리를 손으로 따라 그리시곤 했다.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드러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틀이 드러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즉, 삼수도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질서가 점차 가시화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삼수도가 드러나는 해 사람들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이는 운명의 나침반이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해석은 과하고 억측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묘잔 스님이 단 한 번도 허무맹랑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의 예언이 항상 나중에야 이해되는 구조를 지녔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수도 역시 단순한 도시 지명이 아니라 미래의 문을 여는 하나의 설계도인지도 모릅니다. 묘잔 스님의 예언 중 일부는 특정 인물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누군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삼수도는 길이 아니라 자격이다. 그 문을 모두 지난 자만이 시대의 틈에 발을 디딜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삼수도를 서울, 평양, 제천이라는 새 도시로 해석하지만 스님이 남긴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한 존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세 가지 의식의 문, 혹은 세 차례의 시험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인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문에서는 자신을 부정당한다. 둘째 문에서는 조국을 부정당한다. 셋째 문에서는 세상을 부정당한다. 그 모든 부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처음에 참이 나타난다. 이 세 문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그는 자아와 민족, 그리고 세계라는 세 가지 허상을 모두 통과해야만 오직 진실된 본질만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삼수도의 문을 통과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표현도 남기셨습니다. 서울은 그에게 칼을 줄 것이다. 평양은 그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제천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기를 버리고 고통을 품고 침묵을 안고 다시 나아간다. 여기서 칼은 권력, 상처는 민족적 고통, 침묵은 영적 통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체득하고 통과한 인물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길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그 인물을 이름 없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는 날 사람들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지도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묘잔 스님은 희망과 미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진실을 말하는 자보다 진실처럼 보이는 자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앞두고 반드시 거쳐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거짓 예언자의 시대입니다. 스님은 거짓 예언자를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된 소리로 사람의 눈을 가리는 자, 자신이 빛인 척하며 그림자를 만들고 다니는 자라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카리스마와 통찰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자극하여 의식의 혼란을 부추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는 특히 이 거짓된 존재들이 가장 먼저 한국 땅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실이 피어나는 땅에는 언제나 가짜가 먼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영적 중심으로 성장하려 할 때 그 흐름을 흐트러뜨리려는 세력도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스님은 가짜가 먼저 길을 낼 것이고 진짜는 그 길을 고쳐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정보, 주장, 이념이 뒤섞이며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묘잔 스님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정확한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이 시기를 영혼의 눈이 시험받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해답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는 조용히 머무르고 꾸준히 빛을 낸다고 했습니다. 즉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극적인 말보다 묵묵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공동체가 결국 이 혼란을 이겨낸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험은 단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가 겪게 될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스님은 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의 가치는 가짜와 섞였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한국을 흔들려 할 때 그 속에서 진짜 리더십과 진짜 의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험은 위기가 아니라 각성의 도화선입니다. 스님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는 자도 있지만 별이 되는 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바로 한국이 진정한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묘잔 스님의 예언은 거의 끊김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원을 따라 도는 듯한 방식으로 시간과 사건을 바라보셨고 그 흐름 속에는 예외 없이 일정한 리듬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예언이 멈춘 해가 있었습니다. 기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철저히 침묵이 지켜졌던 해, 바로 1965년이었습니다.
그해 스님께서는 평소처럼 정기법회를 열지 않으셨고 일체의 외부 방문을 거절하신 채 단 한마디의 예언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그 해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간이 접히네. 그 해는 달력에 없으나 존재한다. 이 말은 곧 그 해 자체가 어떤 형태의 시간적 봉인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부 제자들은 이 시기를 잊혀진 시간 혹은 사이의 틈이라 불렀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 무언가가 존재했으며 그 영향은 훗날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스님께서는 또 다른 해를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1997년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해를 봉인이 삐걱이기 시작한 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해는 한국에게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두고 첫 번째 기억이 돌아온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965년에 잠시 봉인되었던 어떤 진실이 1997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스님께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셨던 기억의 흐름, 잊혀진 진실이 사람들의 내면에서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께서는 2025년을 직접 지목하셨습니다. 1965년엔 문이 닫히고 1997년엔 경첩이 흔들리며 2025년엔 빛이 스며든다. 이 말씀은 곧 이 세 해가 서로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시간의 축이며 하나의 숨겨진 문이 3단계에 걸쳐 다시 열리는 과정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이 흐름을 달력에 없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의식의 재기억 지점, 우리가 무의식 속에 봉인해 두었던 것들이 하나둘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965년에는 말씀이 멈췄고 1997년에는 고통 속에서 질문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에는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첫 응답이 도착할 것이라고 스님께서는 조용히 남기셨습니다. 그는 중간에 해가 오면 하늘의 뜻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중간의 해는 바로 2025년입니다. 왜 2025년일까요? 스님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정중앙에 도달하는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음과 양, 어둠과 빛, 과거와 미래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해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변화의 중간 지점이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정치, 기후,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묘잔 스님은 이 흐름을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던 듯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진실은 드러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특히 그 해에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잊혀졌던 이들이 불려진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곧 기존의 질서나 리더,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의 인물과 사상이 등장할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단지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흐름을 결정짓는 능동적인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기술 발전의 부작용,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묘잔 스님은 이런 혼란을 두고 어둠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즉, 이 시기에 겪는 어려움과 충돌은 오히려 진짜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 중간의 해를 지나면 불은 흩어지고 물은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불같이 분열된 감정과 갈등은 사라지고 마치 물처럼 유연하고 서로를 감싸는 에너지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은 단지 미래가 바뀌는 해가 아닙니다. 그간 쌓여왔던 모든 흐름이 드디어 드러나는 해, 그리고 묘잔 스님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작점입니다. 그 변화의 물줄기는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묘잔 스님의 예언은 분명한 사실보다는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고 대신 자연의 이미지나 고대 언어처럼 들리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요한 강산에 울려 퍼질 메아리라는 구절입니다. 이 문장은 여러 해석을 낳았지만
정작 스님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날이 오면 누구나 그 메아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자연의 풍경 묘사가 아닙니다. 고요한 강산은 외부에서는 작고 조용해 보이지만 실상은 내면에 거대한 힘을 품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즉 한반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 강산에 울릴 메아리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울림, 정신적 각성, 혹은 새로운 문명의 전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메아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며 마음의 떨림이라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순간이 오면 한국 땅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될 것이며 그것이 퍼져나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각성이라기보다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또한 스님은 그 메아리는 늦게 오는 것 같지만 도착하면 전부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축적된 흐름이 어느 순간 급격하게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땅 밑에서 흐르던 물줄기가 갑자기 분출하듯 한국의 정신문화와 정체성이 오랜 침묵 끝에 세계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예언을 실제 현실과 연결해보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K문화의 전파,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세계적 주목, 공동체적 연대에 기반한 방역 시스템 등은 그 메아리의 전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력이나 경제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다가가는 한국의 모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스스로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묘잔 스님은 언젠가 사람들이 왜 그때는 몰랐을까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메아리는 이미 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너무 조용해서 혹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한때는 세계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질서, 금융 시스템, 문화와 기술의 흐름까지도 서양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균형을 맞추려는 듯 움직입니다. 묘잔 스님이 남긴 예언 중 가장 의미심장한 문장은 바로 이 변화의 조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빛이 드러날 때 서방의 그늘은 사라진다고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세계 질서의 거대한 전환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방이었을까요? 왜 그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묘잔 스님은 고요한 강산이 깨어난다는 표현으로 한반도를 지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정신의 줄기가 끊기지 않은 땅, 칼과 피의 역사를 견디고도 정성을 잃지 않은 민족을 동방의 주역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곧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분열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고유의 정체성과 철학을 지켜낸 한국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지금 와서 보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는 기술과 물질의 극한으로 치달았지만 그 끝에서 허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경제적 대립, 기후 위기까지 인류는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서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묘잔 스님은 수십 년 전 정신이라는 말로 가름했습니다. 한민족은 오랜 시간 말없이 견뎌온 민족입니다. 외세의 강요에 입을 닫고 역사 왜곡에 분노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삶을 이어왔습니다. 이 조용한 인내와 정신의 힘이야말로 묘잔 스님이 세계가 주목하게 될 동방이라고 말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세계는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내면은 공허합니다. 그 속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나라, 눈부신 기술이나 큰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중심에 서는 나라. 묘잔 스님이 본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고 그는 그것을 예정된 역할이라 표현했습니다. 동방이 주목받는 시대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묘잔 스님의 말은 결코 과장도 허상도 아닙니다. 그는 흐름을 본 사람입니다. 세상이 왜 동방을 주목하게 되는가? 그 질문의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묘잔 스님의 예언은 단지 미래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끝에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한 불빛 하나가 끝내 모든 어둠을 삼킨다. 그 불빛이 바로 한국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본 한국은 결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세상을 향해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가치들을 조용히 실천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스님은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지도 모르는 채 앞을 걸어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 없이 중심이 되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 힘은 기술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며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또한 등불은 가장 어두운 곳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분단과 갈등, 외침과 내상의 어둠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빛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세계를 향해 조용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문화의 흐름, 사상과 가치의 전환,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세계의 신뢰와 호기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예정된 흐름입니다. 묘잔 스님은 그것을 운명처럼 흐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경쟁이 아닌 연결, 이기심이 아닌 배려, 권위가 아닌 진심이 이끄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영혼의 등불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등불은 어둠을 물리치는 무기가 아니라 어둠을 이해하게 만드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묘잔 스님이 남긴 예언이 단지 먼 이야기가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흐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언의 실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일본 묘잔 스님의 예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